네.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의 정계 개편 움직임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당내 혁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고 또 계파 갈등도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내년 총선은 세력 교체의 장이 돼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강유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전국 조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으셨죠. 사무총장을 맡으셨고 네. 전국 조직에 앞장서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어느 정도나 규모,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전국 17개 시도에 함께 지역 조직이 뿌리내리고 있고 당과 정치의 혁신을 주창하는 그리고 수평적으로 당원 중심의 어떤 정치시민운동체다 해서 이름이 독특하게도 혁신회의라고 그렇습니다. 전국에 지금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포함해서 전체 2천여 명의 운영위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약 1만 명의 혁신위원 모집, 그다음에 다음 대선까지 20만 명의 혁신 당원을 구축해서 네 번째 민주당, 즉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후의 이재명 시대 개막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정치 운동 결사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혁신을 기치로 들고 있는 만큼 파격적이고 좀 눈길을 끄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50% 물갈이, 네. 다선 중진 의원 용퇴, 험지 출마 이런 요구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소 이거 세게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일각에서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센 주장이라고 전혀 센 주장이 아닙니다. 역대 대부분의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개 40%에서 50% 자연 법칙처럼 물갈이가 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왜 50%의 물갈이를 주장했느냐? 주장을 넘어서 그것을 하나의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공천 규칙에. 그리고 이제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 당연히 험지 출마해야죠. 4선이면 16년, 5선이면 20년 아닙니까? 당을 살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정치 고수들과 정치에 역량 있는 그런 어떤 능력자들이 한 석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험지로 나가는 것이 그간 당을 주도해왔던 분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혁신회의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가장 대척점에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화에 나선 모양인데요. 자, 이제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네. 뭐 아무래도 원내 인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당내에서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네 분이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약 170여 명의 의원님들 중에 자신의 실명을 걸고 원칙과 상식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네 분이라서 뭐 당내 여러 의견 그룹 중에 하나다. 현대 민주정당에서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의원님들의 그런 정치 의견 그룹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무슨 당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늦은 때에 총선 1년 뒤라 모를까. 이제 총선 1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보다 담대한 의견, 당내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뭐 공천 룰, 어떤 이는 그것을 이제 공천 투정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역구 상황이 어려운 과정에서 공천 달라는 요구 아닌가 싶어서 좀 저는 저희들이 우리 혁신회의에서 원칙과 상식에 제안했습니다. 공개 토론, 끝장 토론 한번 하자. 민주당의 혁신과 대한민국 국정 쇄신과 동시에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는데 지금 일주일 시간을 줬거든요. 아직 답이 없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하고 어느 때보다 좀 위기를 돌파를 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쓴소리하거나 이재명 대표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낙인을 찍는다. 좀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강성 팬덤과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 행동하는 당원들이 어떤 폭력적인 또는 인격 모독 또는 명예훼손성 해당되는 이런 어떤 행동이 아닌 이상 우리가 민주당이 250만 당원에서 오히려 페이퍼 당원, 소위 행동하지 않는 당원들에게 오히려 당의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정치인들은 당원들께 호소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부 강성 팬덤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그런 당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을 하는 그런 정당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에서는 적극적 당원들 그리고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훈장을 주고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일부의 아주 작은 모습들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해서 오히려 본인들의 정책 입지를 넓히려고 하는 오히려 박수 받아야죠. 좋은 정치 활동, 혁신하는 정치 했으면 저는 수많은 당원 몇몇 그런 어떤 일부 팬덤이라고 얘기하는 강성 당원의 지탄보다 수십만 당원들의 열혈 박수를 받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정치 활동, 더 개혁적인 활동을 통해서 당원들이 지지를 받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분위기 좋은 흐름으로 왔다가 요즘 정치판을 보면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에 출범한 이후에 좀 뭔가 좀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좀 야심차게 내놓았던 청년 세대를 겨냥한 현수막. 그런데 이게 또 불행하게도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뭐 급기야 청년 비하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잘해보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조정식 중앙당 사무총장께서 기획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드린다. 재빠르게 사과했고요. 제가 당원으로서 볼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특정 선거를 앞두고 몇몇 이미지 조작으로 또는 상징 조작으로 주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즉 이미지 정치의 문제다. 그래서 청년은 물론이고 노장청 모두에게 당이 기득권을 타파하고 집권의 새 비전을 그리고 그렇게 정면 승부해야지 현수막 문구 하나 디자인 하나로 과거 방식 그런 구태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 이런 어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날짜 연기해서 갤럭시 프로젝트의 새로운 새 버전을 구축한다 하니까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민주당이 이제 연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또 쌍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다음 총선을 앞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정기국회인데요. 자, 이 특검법 처리가 될지 말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역풍 우려 해서 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주당이 그간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이런 쌍특검 역풍 하다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기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나마 이제 이 남은 새 특검, 탄핵과 특검, 저는 이제 본회의 통과는 확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께서 늘 검찰총장 시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다. 그러면 현재 가장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냐? 적어도 부패의 주범들이라고 했던 50억 클럽은 물론이고 본인의 부인이지만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고 특히나 김건희 특검은 세대,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다
국민의 대략 60% 이상이 특검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법마저도 거부하면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 이 콘크리트 지지층 대략 25%, 30% 선도 무너질 것이고 받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고 받으면 그나마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집안의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엄정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과거 검찰총장 시절의 어떤 윤석열로 그나마 기대를 가져보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대표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큰 정치의 부활, 이제 이런 목표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역에서도 오래 계셨고 또 이제 경기도에서도 일을 하셨고 이제 본격적인 정치 활동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정치, 어떤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 하면서 펴냈던 책의 이름이 큰 정치의 부활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큰 정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정 전반을 책임진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골목에다가 1, 2억 예산 타왔다고 붙이는 거 민망한 일입니다. 적어도 민주당에서 큰 정치 지도자 하면 영원한 우리의 정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님을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DJ께서는 제2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K-팝의 원조인 한류 여기 문화 강국을 선포하고 국민적 동의를 통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했고 IT 강국 미래 30년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지식 강국에 있다 해서 IT 정보 고속도로를 깐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 DJ 이후에 큰 정치가 실종됐다. 적어도 30년 미래 사회의 먹거리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정치적 담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속속 등장해야 호남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큰 정치라고 했고요. 아마 그 길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많은 대한민국의 특히 민주당의 정치가 그 길로 향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정치의 시작이 이제 광주에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살펴보셨을 때 이 광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우선돼야 되겠고 어떤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습니다. 사실은 광주의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와 다 연동돼 있잖아요. 지역사회 내에 사실은 인구 지역 소멸의 문제부터 또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야만적인 불평등 문제부터 또 기후위기 시대의 어떤 에너지 전환이나 기술혁신 시대의 어떤 디지털 전환이나 과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의 산업구조 재편이나 여러 광주 굵직한 기업들의 어떤 재생산 구조로서의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고 동시에 이제 어떤 도시 정체성 어떻게 하면 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유력 도시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어떤 킬러 콘텐츠가 뭐냐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회경제적 성장과 더불어서 그간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광주가 지나치게 5.18에 갇혀있다, 민주주의에 갇혀있다 하는데 제 지로는 향후 30년 광주의 먹거리는 광주의 시민자치, 광주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주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정치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광주에 전 세계에 없는 민주주의 엑스포, 또 시민 정치 박람회. 그래서 수천만의 전 세계의 시민들이 광주를 보기 위해서 오게 하는 그런 대형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광주의 먹거리로 삼아야 된다. 이게 제 지난 한 15년 이상의 제 광주 구상이자 바람입니다. 네. 네. 자, 대표님의 큰 정치, 그 시작, 광주에서의 행보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원 대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